뭐라고 했어요? 아, 바쁘면 안 돼요? 예습 안 해왔어요? 예습 안 해도 뭐, 앞부분은 쉬운 거라요. 자, 볼게요. 자, 경제생활과 금융, 이게 그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신설된 영역이에요. 신설됐기 때문에 출제가 뜸 했었어요. 초창기에. 근데 지금 이제 서서히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1번 문제를 보면, 자, 문제 들어가기 전에 화폐와 금융제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화폐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만 몇 개 정리해 보게요. 화폐. 화폐 발달 과정은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물품화폐에서 뭐 주조화폐, 금속화폐, 뭐 주조화폐, 은행권, 그 다음에 신용화폐 뭐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이 화폐에 대해서는, 화폐의 공급하고 화폐의 수요가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화폐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공간이 어디예요? 금융시장이겠죠.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돈을 공급하는 사람이 만나는 공간이 금융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금융시장은 또 이렇게 구분이 돼요. 이게 다 시험 문제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직접 금융시장이 있고 간접 금융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금융시장은 뭐냐면 봐요. 이 금융시장에서 돈의 가격을 뭐라고 해요? 이자율이라고 하죠. 금리. 돈에 대한 수요 곡선과 돈에 대한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시장 이자율이 결정되고 돈에 대한 거래량이 결정되겠죠. 네, 이게 이제 금융시장이란 말이에요. 금융시장. 그러면 자금, 돈의 수요자는 누구예요? 기업이죠. 돈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투자하기 위해서. 자금의 공급자는 누구예요? 가계가 저축을 통해서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금의 수요자와 자금의 공급자가 만나는 공간이 이 금융시장인데, 내가 저축을 한 것이 어떤 기업으로 흘러갔는가를 알 수 있는 시장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은행에다 저축했는데 내 돈을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는 시장이 있다고요. 그렇죠? 이를테면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어요. 근데 내가 예금한 돈이 누가 빌려다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이런 시장을 간접 금융시장이라고 하고,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내 돈이 어디로 갔어요? 삼성전자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금이 어느 기업에 갔는지를 알 수 있는 시장. 이게 무슨 시장? 직접금융시장이라고. 그래서 직접금융시장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구분할 줄 아는가? 이걸 가지고 시험문제 나왔다고. 우리 임용시험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직접금융시장은 증권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증권시장에는 주식시장도 있고 채권시장도 있고, 이걸 묶어서 그냥 증권시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투자신탁. 내 돈을 어떤 기업에 투자해달라고 이렇게 맡기잖아요. 투자신탁.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금융시장이고, 간접 금융시장은 내가 저축을 했는데 이게 누구한테 가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게 시중의 은행이죠. 시중의 은행이라든가 우체국 저축이라든가 새마을금고라든가 또 뭐가 있어요? 저축은행이라든가 저축은행, 뭐 농협도 은행이죠. 수협도 은행이고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금융시장이라고. 그래서 직접금융시장이가 간접금융시장이고, 이 금융시장은 자금의 공급자인 가계와
자금의 소유자인 기업이 만나서 이자율이 결정이 되는데, 이 이자율도 명목 이자율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죠. 실질 이자율이 있는데, 명목 이자율은 문자 그대로 그냥 명목상, 그냥 이름상으로 주어지는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재형 저축 이율 4%, 정기 예금 이율 요즘 1.7%, 1.2% 떨어졌더라고요. 옛날에 2%까지 갔는데 좀 돈값이 많이 떨어졌죠. 이게 이제 명목 이자율이고, 이 실질 이자율은 은행에서 제시하는 그 명목 이자율에다가 물가가 오르고 내린 변화율, 물가 상승률이죠. 물가 상승률을 털어내면 이게 실질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명목 이자율이 4%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물가 상승률이 2%예요. 그럼 실질 이자율은 얼마죠? 2%죠. 근데 수능에서 재밌는 문제로 나왔어. 이게 물가 상승률이 5%인 거야. 그러면 실질 이자율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죠. 그러니까 은행에다 저금해봤자 원금도 까먹는다는 얘기야. 돈가치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경우에는 저축할 필요 없다. OX. X야. 저축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없잖아. 이것도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저축해야 돼요. 그래야 손해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명목 실질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고, 또 이 이자율을 달리와 복리로 구분하기도 해요. 달리와 복리.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뭐만 알면 되냐면, 이것도 시험 문제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공식 제가 설명해 드렸었죠. 이 공식 설명해 드렸어요. 여기 SN이라는 건 뭐냐면 원리금, 원금과 이자의 합계예요. A가 원금이에요. R은 이자율이고요. N은 유치 기간이에요. 그럼 원금이 100만 원. 연이율이 2%. 기간 3년. 그러면 달리로 하면, 이게 달리죠. 비교해보자고요. 복리하고. SN A 1 플러스 R의 N제곱. 달리로 하면 얼마 나와요?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그러니까 6%죠. 6%. 그러면 100만 원에 6%면 1 플러스 0.06. 1.06이래요. 그러니까 106만 원이죠. 간단하잖아요. 2%니까 100만 원에 2%면 2만 원이잖아요. 그죠? 2만 원을 3년간 하면 6만 원이겠죠. 그래서 원금과 이자 합치니까 106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자만 따지면 6만 원이겠죠. 이건 달리라고, 달리. 근데 복리는 뭐냐면 이게 지금 3년이잖아요. 1년째, 2년째 이자 붙잖아요. 그럼 그 이자도 또 이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보다 복리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리 이자율이 처음에는 낮아요. 달리보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복리 이자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리의 경우에는 원리금이 이렇게 비례적으로 증가하죠.
102만 원, 104만 원, 106만 원, 108만 원, 110만 원 이렇게 2%씩 꼬박꼬박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복리로 하면 한번 보세요.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02의 3승이죠. 얘 3승이죠. 이퀄. 그러면 1.02. 1.02의 3승이라고. 그러니까 1.02 곱하기 또 해야겠네.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2년 정도는 계산하게 만들고 3년 정도 되면 이게 계산이 좀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단서로 줘요. 단 1.02의 3제곱은 얼마다 이렇게 단서로 주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계산해 봐야겠네요. 해보자고요. 2는 4, 0, 2. 그 다음에 0, 0, 0. 그 다음에 1이니까 2, 0, 1. 104.04네요. 그러면 104만 점 04만 원. 이렇게 되죠? 네? 그거 두 번 했고. 지금 잘못됐나? 두 번 하니까 요건, 두 번 하니까 이거구나. 104.04. 이걸 또 한 번 더 해야 돼. 1점. 계산기 한번 뚫어봅시다. 괜히 시작했네. 네? 얼마 나와요? 1.06 1208. 그러면 여기 얼마 나오냐면 106만 1208원. 네? 1208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3년짜리니까 106만보다 조금 더 많네요. 그러죠? 그래서 복리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간이 짧을 때는 큰 차이 없어요. 오히려 복리로 하면 달리보다 작은 경우도 있을까? 1년짜리 1로 하면 복잡하니까 하여튼 계산하면 복잡하니까요. 일단 달리하고 복리했을 때 처음에는 큰 차이 없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복리가 많아집니다. 요 흐름만 알아두세요. 요 흐름만. 그리고 계산 문제 나왔을 때는 이게 1.02의 3승은 주어집니다. 시험에 주어지니까. 그러면 보세요. 달리가 커요? 복리가 커요? 복리가 큽니다. 복리가 조금이지만 그렇지만 점점 더 많이 벌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식으로 요 계산 문제 혹시 몰라요? 우리 시험에서 나올지.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쯤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출제된 것들이 이것들이에요. 직접 금융시장과 간접 금융시장을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실질 이자율을 어떻게 구해지는가. 그 다음에 이 이자율에 있어서 달리와 복리로 계산했을 때 그 계산값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 정도가 이미 출제되었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폐와 수요 공급에서는 화폐 수요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케인즈가 얘기한 건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화폐 수요. 첫 번째가 뭐더라? 예비적 동기가 있고, 투기적 동기가 있고, 물건을 사고 파는 거, 교환. 교환적 동기라고 안 하는데, 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비적 동기, 투기적 동기, 구매. 그러니까 물건을 사기 위해서 구매적 동기. 표현이, 요 표현은 아닐 것 같아요.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고, 근데 이건 별로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화폐 공급은 중앙은행에서 공급하는 게 있고, 일반은행에서 공급하는 게 있어요. 중앙은행에서 공급하는 통화 두 가지가 있죠.
중앙에서 공급하는 통화.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현금 통화와 보는 통화는 현금 통화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이 현금에는 주화와 지폐가 있죠. 주화 지폐 별로 어려운 데가 아니고, 그다음 일반은행에서 공급하는 통화가 예금 통화입니다. 일명. 근데 이게 바로 뭐예요? 대출이에요, 대출. 대출을 통해서 일반은행에서 공급하잖아요.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고, 뭐 이거 빼고는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없네요. 자, 이걸 기초로 이제 문제로 갑시다. 1번. 자료에서 현재 조개 껍질을 많이 갖게 된 사람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 이 문제는 재테크 시험 문제죠.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는데 금융에 대해서 재테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A국에서 조개 껍질은 중요한 자산으로 간주된다. 조개 껍질은 연간 가격 상승률은 3%이며 시간이 흘러도 부패하거나 마모되지 않는다. A국 주민 가불병은 1년 전 동일한 100만 원의 금액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투자했다. 조개 껍질을 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시험 문제 대기에서 조개 껍질 이렇게 했는데 금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봅시다. 여기 100만 원이 있어요. 여러분의 1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자, 갑을 병 중에 여러분은 누가 똑똑한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갑은 조개 껍질을 사서 1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했대요. 조개 껍질을 사가지고 1년간 보관했대요. 그럼 1년 후 이 가치는, 그 가치는 어떻게 돼요? 100만 원 곱하기 1.03이 되겠죠? 103만 원이 되겠죠? 연간 가격 상승률이 3%라고 했으니까. 을은 4%의 정기예금에 가입해 두었다가, 그러면 정기예금이니까 1년 후에는 이제 얼마 돼요? 정기예금을 인출하면 이 사람은 이제 얼마 받아요? 104만 원이겠죠? 이 104만 원을 가지고 그 원리금으로 조개 껍질을 샀대요. 이걸로 조개 껍질 샀으니까 역시 104만 원이겠지. 그러죠? 그러니까 값은 그냥 100만 원을 가지고 바로 현금으로 조개 껍질 산 거고, 얘는 100만 원을 1년 동안에 정기예금 들어가지고 이자까지 받아가지고 조개 껍질 산 거야. 그러니까 누가 똑똑해요? 을이 똑똑한 거야. 그 다음 병은 1년 동안 금고에 보관하다가 조개 껍질을 샀대요. 1년 동안 보관했다가 조개 껍질 사니까 얘는 100만 원치밖에 조개 껍질 못 사지. 이게 바보지, 얘는. 그러니까 금융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돈의 흐름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누가 가장 조개 껍질 많이 사요? 을이 가장 많고, 두 번째가 갑이고, 그 다음에 병은 바보죠, 바보. 그렇게 됩니다. 3번이 정답이죠. 이걸 제가 어느 학원에서 모의고사로 됐는데 이게 오답률이 가장 높더라고요. 나는 이 문제 다 맞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정답률이 10%가 안 되더라니까.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처음 봤던가 봐. 놀랐어요. 이게 지금 수능에서 나온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를 안 접해보니까 당황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답률이 높아요. 넘어갈게요. 금융생활과 신용입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2011년 말 값의 자산, 부채, 순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순자산이란 그 단서에 나와 있네요. 적극자산인 자산에서 소극자산인 부채를 뺀 거죠. 우리가 이제 민법 공부하다 보면 적극자산, 소극자산 이런 말 나오잖아요. 상속 공부할 때 적극자산도 상속되고 빚, 소극자산도 상속됩니다. 2011년 말 값은 200만 원의 가치를 가진 컴퓨터. 컴퓨터 있네요. 적극자산이죠. 적극자산. 자, 한번 써보자고요. 그 빈 공간에다가
순자산은 네트 에셋이라고 하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컴퓨터 200만 원이죠. 컴퓨터 200만 원 자산이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미결제 잔액 100만 원이네. 부채죠. 신용카드 미결제 잔액 100만 원 부채고, 그 다음에 100만 원 현금 100만 원, 현금 100만 원 자산이고, 예금 100만 원도 자산이죠. 300만 원이구나. 300만 원. 그 다음에 500만 원 은행 대출금 500만 원 부채죠. 그 다음에 500만 원치 주식 500만 원 자산이죠. 그럼 자산은 전부 얼마예요? 300, 600, 1100. 부채는 600만. 그러면 요 차이 순자산은 얼마? 순자산은 500만입니다. 자, 이제 문제 옳은 걸 찾아야 돼요. 자산은 900만 원이다. 땡. 1100만 원이고요. 순자산은 600이다. 땡. 500이고요. 지출이 수입보다 큰 경우 순자산은 증가한다. 지출이 크다면 순자산은 줄어들겠죠. 수입이 클수록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고, 지출이 크면 클수록 자산은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주식을 처분하여 예금하는 경우. 여기서 여기로 간 거죠. 주식을 처분해서 예금으로 간 것이니까 자산에는 변동이 없어요.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3번 문제 표는 가구당 월평균 가계소득인데요. 옳은 걸 찾으래요. 경상소득의 첫 번째 기억이 뭐죠? 임금이죠? 근로소득, 임금. 니은번은 비경상소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바로 1번으로 갑니다. 기억은, 즉 근로소득은 봉급, 상여금, 수당 모두 포함합니다. 맞아요. 정답. 자, 나머지 왜 틀렸는가 확인. 예금 및 채권 이자, 주식, 배당금은 니은 비경상소득이 아니라 경상소득 중에서 재산소득입니다. 경상소득 중에서 재산소득이고요. 3번 경상소득 중 무상으로 얻은 소득, 이전소득이겠죠? 비율 감소했나요? 이전소득 비율은 6.6에서 9.2입니다. 증가했어요. 금액은요? 금액도 174에서 352로 증가했고요. 감소하였다 했으니까 땡. 4번 영리 목적의 경영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어디 있죠? 거기 사업소득이죠. 자, 사업소득은 681에서 841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4번도 땡. 넘어갑니다. 4번 다음 금융상품 A에서 D에 대한 분석으로, 금융상품 이것도 시험 문제 몇 번 나왔던 겁니다. A는 뭐예요? 요구불 예금. B는 정기예금이죠. 정기예금.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1년 만기 예금 가입하고 1년 동안만 은행에다 맡겨 놓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주식. D는 국채 또는 공채, 채권, 국채. 정부가 조달한다고 했으니까 국채로 봐야겠죠. 자, 그러면 1번 A는 B보다 유동성이 낮다. 땡. A가 유동성이 가장 높아요. B는 1년 약정이면 1년 지나야만이 현금으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금을 예금 A는 언제든지 현금으로 찾을 수 있으니까 1번 땡. 2번 B와 C는 수익이 고정되어 있다. B는 고정되어 있죠. 정기예금은 이자만 받으니까 수입이 고정되어 있지만 주식은요. 배당금도 받지만 매매 차손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매매 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매매 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하지가 않아요. 2번 틀렸고 3번 C는 D보다 안정성이 높다. 주식이 가장 불안합니다. 여기서 오히려 D가 더 안정성이 높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A를 해약하여 C, 주식을 구입하는 것은 안전성보다는 수익성을 중시하는 선택이겠죠. 4번 정답. 그다음에 5번, 그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자, 소득, 소비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이 그림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 45도 선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소득이고 여기가 소비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45도 선이 이렇게 주어졌죠. 이게 45도래요. 그럼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봐요. 그러면 얘 길이하고 얘 길이는 같겠죠. 그러죠? 그러면 얘하고 같겠네요. 그러잖아요. 이만큼이 소득이니까 이만큼도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그 45도선은 곧 소득선이 되는 거예요. 소득선.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대 2대 루트 3인가요? 루트 2? 1대 1대 루트 2. 자, 그러면 이게 소득선인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소비성이 주어져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또 우리는 응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마이너스 저축이죠. 비더든 거잖아요. 얘는 플러스 저축이죠.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또 나오네. 이건 뭐예요? 저축선이라고. 이 마이너스잖아 이거. 이만큼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저축이니까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 지금 여기서 생략됐어요. 생략됐다고. 그러면 여기는 버는 거 다 소비한 거죠. 그러니까 소비 성향이 얼마? 1이야. 그럼 소비 성향이 0이면 저축 성향은 0이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가 C네요. 여기가 C고 그 다음에 D, E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A나 B에서는 저축이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이게 빚지고 사는 거라고. 네? 빚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축 성향을 마이너스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서 이제 정상적인 플러스 저축이 나타났을 때 뒷점에서는 소비 성향도 양의 값이고 저축 성향도 양의 값이겠죠. 합치면 1이 돼야겠죠. 그러죠? 그러면 D에서 2로 갈수록 저축 성향이 커져요? 소비 성향이 커져요? 저축 성향이 커지잖아요. 그러죠? 소비는 2기울기지만 저축은 2기울기니까. 근데 이게 커질수록 저축 성향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축 성향이 커지면 소비 성향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 정도 이해하시고 거기 그래프 밑에 뭐 소득 이퀄 소비 플러스 저축, 그 다음에 평균 소비 성향, 평균 저축 성향 이렇게 돼 있죠. 평균이란 말은 주로 생략합니다. 소득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소비 성향. 소득 중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 저축 성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번. C에서는 평균 저축 성향이 0이다. 맞나요? 정답이네. 싱겁게 끝나버렸네. 여기 C에서는 소비 성향이 1이니까 저축 성향이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에서 E 중 E의 평균 저축 성향이 가장 작다. 아니죠. E의 평균 저축 성향이 가장 크죠. E에서 평균 저축 성향이 가장 큽니다. 이게 저축 성향 그래프잖아요. 이게 저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A, B, C, D, E 순서대로 저축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의 평균 저축 성향과 A의 평균 저축 성향과 E의 평균 소비 성향은 아무 상관관계 없습니다. 이건 아무 상관관계 없어요. 합이 1이다, 0이다, 이거 얘기 못해요. 그 다음에 D의 평균 저축 성향과 B의 평균, 이것도 아무 상관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A, B, C, D 아무 상관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득이 이만큼일 때
소비 성향 1이고 저축 성향 0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소득이 이만큼이면 소비 성향보다 저축 성향이 더 커지겠죠. 그 다음에 소득이 이만큼일 때 소비 성향보다 역시 저축 성향이 더 커지겠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비 성향과 저축 성향을 합치면 항상 1이 나와야 돼요. 그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따라서 5번은 1번으로 끝냈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는 모딜리아니의 생애 주기가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모딜리아니라는 경제학자가 일생을 통해서 얼마만큼 벌고 얼마만큼 쓰는가에 따라서 그 그래프 모양이 달라져요. 여러분은 값의 모양보다는 을의 모양으로 사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값을 보면 A하고 C를 합친 것이 B보다 크다고 그랬죠. B가 뭐예요? 저축. A하고 C는 빚. 저축보다 빚이 많은 사람이야, 값은. 그러니까 죽을 때 자녀들에게 빚만 남기고 떠나는 겁니다. 비참한 삶이죠. 을을 보세요. B가 A 더하기 C보다 훨씬 크죠. 이들 이제 자식들에게 이제 건물도 하나, 1,000억짜리 건물도 하나 남겨놓고, 땅도 한 2,000억짜리 땅도 하나 남겨주고,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문제를 봅시다.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옳지 않은 거. B의 영역은 저축을 나타낸다. 맞죠? A하고 C는 빚. 마이너스 저축이라고 표현하죠. 부의 저축 또는 마이너스 저축. 소득의 합계는 값보다 을이 크다. 눈으로 보세요. B가 훨씬 크잖아요. 을의 B가 훨씬 크잖아요. 소득의 합계는 값보다 을이 크다. 맞죠? 3번. 값과 을의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은 30년이다. 소득은 20살 때부터 80세까지니까 몇 년이야? 60년이죠. 소득은 60년 동안 발생하고 플러스 저축이 나타나는 것은 30년이네. 그러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시험은 이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은 아직 이거 안 나왔으니까 나올지 몰라요. 4번. 값의 경우 소득의 합계보다 소비의 합계가 크다. 맞죠? 그래서 A하고 C만큼의 빚을 지고 사는 거잖아요. 3번이 정답입니다. 5분밖에 안 남아서 다음 시간에 법과 정치 보여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마칠게요. 예.